기억과 해설을 맡은 저는 박보미입니다. 오늘 시험 끝나자마자 정답 해설지 나눠주고 나서 우리 반 학생 다녔는데 옆반 학생이 우리 반으로 뛰어왔어요. 그러더니 팍폼 팍폼 이렇게 하더니 만점 맞았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해설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점 맞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점 맞았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점 맞았다고 박봄 한 학생한테도 끝까지 해야 된다. 정말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적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 끝까지 하는 사람 이기는 거 없어요. 얘 시험지 못 이겨요. 네, 좋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또 나왔어.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 묻는 문제겠지요.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서술어하고 주어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나무의 작용인 거지? 그렇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인간의 의도 의지하는 무관한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정 주기로 벌목을 하고 나무들을 새로 심는 정책을 주장합니다. 누가 주장했냐면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재. 왜? 이건 뭐예요? 사회문화현상이죠. 저 사회문화현상,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숲은 토양, 미생물, 동식물로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숲이 그러한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대요. 인간의 의도 의지하는 무관한? 그렇지, 자연현상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니까 개연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저 개연성은 사회문화현상, 확률 또는 개연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네?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또 틀렸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면요?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치? 당위, 규범을 따른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 기억은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에 비해 그렇죠.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고 얘기하잖아. 정답은 몇 번? 4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을 지닌다.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고 자연현상이 보편성을 갖는 거지.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가요, 여러분. 2번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형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닌가? 수능 특강 아직 안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 형식이 올해 수능 특강에 등장했고 4월에 등장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보겠습니다. 표는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유형 문제 봐야지.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유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도대체 다 빈칸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새로운 형식의 문제입니다. 기억 2개, 여기 기억이 있고 여기 니은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이 있고 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예와 아니요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가운데서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사회보험. 자,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래. 사회보험만 예라고 말해야 돼. 따라서 여기가 뭐가 돼? 사회보험이고 여기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만 하나 여기 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스야. 그래서 니은이 예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 이렇게 기억이 노우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야지만 이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C를 사회보험으로 딱 정했습니다. 이거 하면 끝난 거지. 1번 기억은 예. 아니지. 기억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니은이 예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따라서 선별적 복지 아닌 거지? 그쵸? 그래서 틀렸고 기초연금제도가 A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제도는 어디에 속하는 거? 공공부조에 속하는 거. 그렇지? 그러면 A가 공공부조라고 한다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사회서비스다. 맞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B가 공공부조라면 A가 뭐가 돼요? 사회 서비스가 되는 거지. 여기가 공공부조라면 여기가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니까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잖아. 그러면 하나만 yes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yes가 두 개야. 그리고 아니오가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여러분 문화 변동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화 변동 관련해서 뭐 나오겠어? 문화 변동의 요인,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렇지? 읽어볼게요. A국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최초로 나침반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국이 뭐 한 거야? 발명한 거네, 발명. 그렇지. 태양과 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항해를 하던 B국 사람들은 이 A국 상인들을 통해서 나침반을 접하게 된 거예요. 상인들을 통해서 나침반을 들여왔네. 뭔가 직접 전파되어서 B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고유한 토착신앙을 지니고 있던 C국 사람들은 D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D국의 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D국의 종교가 들어왔다면 식민 지배를 통해서 뭔가 직접적으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요당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강제적으로 문화접변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C국 사람들은 D국 종교 교리와 의식에 자신들의 토착 신앙 요소를 결합시킨 여기 나왔네. C국 사람들은 D국의 종교 교리에 토착 신앙 요소를 두 개 결합해서 새로운 신앙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A의 문화 요소와 B의 문화 요소가 만나서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 그치, 문화 융합이지.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국에서는 나침반을 만들었네. 내부에서예요.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재적 요인이 아니라 내재적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아니라 B국에 이 나침반이 A국 상인들을 통해서 들어왔어. 따라서 자극 전파가 아니지, 그쵸? 직접 전파해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국에서 여기 새로운 신앙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뭐라고? 문화 융합이야. 3번이 정답이야. 4번,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강제적 문화접변이 나타났다. 어디? 강제적으로 문화를 이식하려는 시도가 가에 없었어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직접 전파? 아니지. 여기 A국 상인들을 통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식민 지배를 통해 라고 했으니까 가나 모두에서 직접 전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3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나타난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관점 나왔네, 관점. 그럼 뭐겠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고, 여기 보면 제시문안의 주제는 뭐냐면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어디서 배웠지? 3단원. 3단원 대중문화 할 때. 그래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매체의 유형을 간단히 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대중매체와 관련된 대중매체의 기능을 보는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 한번 볼게요. 대중에게 오락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 긴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 집단 간 갈등을 방지하는 뭔가 안전장치래. 그래서 또한 대중매체는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 규범이요 또는 사회 가치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거래. 이거는 그렇지, 기능론이지, 기능론. 그래, 가가 기능론입니다. 여기다 써야 되겠다, 기능론.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 규범, 사회 가치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합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거지. 여기 사회 유지, 통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라고 하는 사회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능론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론 가.
대중매체는 정치적, 경제적 우위에 있는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이 뭐예요? 지배층 내지는 기득권층이지. 뭔가 대중매체라고 하는 사회제도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야. 벌써 나오지 않아?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대중매체는 편향된 사고를 내면화시켜서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함으로써 여기 내 키워드.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고 뭐였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갈등론. 그래서 나의 관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의 관점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상황 정의는 어디서 강조하는 거야? 개인들이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의미 부여한 거야. 따라서 어디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안 나왔으니까 아니고. 나의 관점은 사회는 유기체다. 유기체의 각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회도 그렇다. 기능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거시적인 게 아니라 기능론, 갈등론이니까 이건 사회 구조, 사회 제도를 바라보는 둘 다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제도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이거 써 있었잖아요. 대중매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 여기가 뭐라고? 기득권층. 이미 경제적, 정치적으로 얻은 게 많은 집단의 입장을 대변한대. 그리고 어디에서? 나의 관점은 여기 있네요.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제도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동해. 그래서 불평등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어. 이렇게 봤잖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관점 갈등론이에요. 갈등론이야. 가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지배층이 억압하니까 저항하는 과정에서 갈등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사회집단, 사회조직 나왔습니다. A에서 D는 각각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은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의 유형을 나타내주고 있고 밑줄 친 5가지 사례를 가라에 맞게 기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가 시간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직장에서도 사내 영화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또한 가족과 함께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학생의 활동지를 가봤어. A, B, C, D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야. 사실 이거 가족이라고 안 써 있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라에 속하는 거 하나만.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동사회, 이익사회 어떻게 구분하죠? 결합의지에 따라서. 생각나?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 다 이익사회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공식조직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는 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다 이익사회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C, D가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A에 속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익사회야.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 공동사회는 아니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여기 공동사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림만 봐도. 그리고 여기서 주었잖아. 여기 주었어요. 라에 속하는 거 가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 공동사회의 대표적인 사례였잖아. 그래서 이 B가 공동사회다 라고 하는 거 찾았고 당연히 나머지 것 가운데서 공식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를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이익사회니까. 자 이제 C하고 D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힌트가 있어. 사내, 영화, 동호회. 사내, 영화, 동호회는 공식 조직 아니지. 얘를 뭐라고 불렀어? 얘 비공식 조직이라고 불렀잖아. 취미,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든?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그래서 D가 자발적 결사체고 C가 나머지 하나 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분해 볼게요. 지금 사내, 영화, 동호회 그리고 가족 있고 앞에 봤던 것 중에 뭐 있었냐면 고등학교,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있습니다. 자 해볼까? 고등학교, 기업 어디에 속할까?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조직입니다. 고등학교, 가에 속해 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조직. 학교, 그 다음에 기업. 여러분 학교나 기업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공식 조직이죠.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맞지? 자발적 교사체는 아니야. 취미, 관심사, 이해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막 이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 공통적으로 여기 속하는 거 뭐 있어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교사체인 거. 어이구. 그치? 시민단체야, 시민단체. 목표가 뚜렷해요.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요.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는 공식 조직이면서 시민단체, 공익을 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결사했거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돼요.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볼게. 1번. A는 공동사회, A는 이익사회. C는 공동사회, B가 공동사회. C는 뭐예요? C는 공식조직. C는 공식조직. A는 이익사회, C는 공식조직. 이렇게 해야 되지? 네, 틀렸습니다. A는 이익사회는 B와 달리 구성원 간 전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이건 가족과 같은 공동사회의 특징인 거지?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B는 C에 비해 공식적 규범에 의한 공동사회가 C와 C에 비해서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진다? 아니죠. 이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건 공식 조직의 특징입니다. 공식 조직, 회사, 학교.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뚜렷해. 지위와 역할이 딱딱딱 나누어져 있어.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 학교라면 학교 교칙에 따라서 보상, 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B는 C에 비해가 아니라 C가 B에 비해서 이 통제가 중시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식 조직의 특징입니다. C하고 D에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로 뭐가 있었죠? C하고 D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 여기. 이건 개념 강의에서도 수특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노동조합과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여러분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학교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시민단체예요. 잘못 썼어. 정답은 4번.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엄청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지. 그냥 이 단원에서 얘 빼놓으면 안 되지. 소설 뭐의 줄거리, 평범한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갑은 법과대학 졸업 후에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분 상승을 원하는 현실주의자로서 부유한 사업가의 딸인 을과 결혼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했대요. 이후 갑은 권력층과 인맥을 쌓아 결국 고위직으로 승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죽은 거야. 갑의 장례식에서 을은 유족연금을 더 많이 받을 방법만 이 부인이 궁리하면서 수설이 끝났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어 둘째 아들로 태어났네. 태어나진 거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갖게 된 거 귀속지위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 아내. 아내는 이것도 진짜 많이 했다. 남편, 아내, 아빠, 엄마. 그렇지, 성취지입니다. 성취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법과 대학은 디귿, 지방법원과 달리 맞아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잖아.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고 디귿. 미음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자, 여러분 역할 갈등은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또는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역할이 요구될 때나 아무튼 지위에 따른 역할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걸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부인하고 성격도 안 맞고 가치관도 달라서 계속 싸우는 거야. 이건 역할 갈등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례는 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냐면 환경운동가인 누가 그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벌였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거 역할 갈등 아니야. 그냥 사람 간의 말다툼이야. 그래서 이러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 간의 갈등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연극영화과 갈까? 아니면 경제학과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것도 역할 갈등 아니야.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기초를 쭉 모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보자마자 틀려야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그렇지. 보상에 보상하거나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너 너무 잘했다고 보상해줘야지. 역할은 뭐였어요? 역할의 의미는 기대되는 거야. 너 너무 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상해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고위직으로 승진한 건 이 사람이 너무 잘 일을 했나 보지. 뭐든 잘했나 보지.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 즉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바꿔서 써야 됩니다. 틀렸어. 기억, 니은에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도 진짜 반가웠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3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4단원의 사회계층 구조, 그 다음에 사회 이동과 관련된 표 문제가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각국의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A에서 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봐봐. A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이고 A에서 C로 이동은 하강이야. 하강 이동이야. 그렇다면 A는 뭘까? 상승 이동도 하강 이동도 다 나타나. 그치, 중층인 거지. 중에서는 상으로 가는 상승 이동도 있고 하로 가는 하강 이동도 다 나타나잖아. 상에서는 하강 이동만 나타나고 하에서는 상승 이동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맞죠? 따라서 A가 중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요. A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이래. 그럼 B가 상이구나. 그 다음에 A에서 C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래. 그럼 C가 하구나.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T년하고 그리고 T 플러스 3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얼마? B는 30. 그 다음에 A는 20. C는 50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맞죠? T 플러스 30년에는 B는 얼마야? B는 30, A는 40, 30. 그래서 30, 40, 30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계층 구조 파악이 되네? 상층보다 중층이 적어. 하층. 중층이 가장 적은 거 이거 뭐라고 하지? 모래시계형. 맞죠? 여기는요.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되네. 끝.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T년의 상층 비율은 중층 비율의 2.5배야? 아니죠. 그쵸? 2.5배 아닙니다. 1.5배 해야 되는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하층 대비 중층 비율은 그대로 써보면 되잖아. 하층 대비 중층 비율, 하층 대비 중층 비율, 하층 대비 50분의 20 대비 중층 비율, 여기 하층 대비 중층 비율, 여기도요. 하층 얼마야? 30 대비 중층 비율 40 이렇게 하겠습니다. 50분의 20하고 30분의 40 여기가 더 크네요. 그렇죠? 따라서 하층 대비 중층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 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T년의 상층 중에서 T 플러스 30년에 하강 이동을 한 경우는 없다. 자, 여러분 여기 T년의 상층이 전체의 30%고 T 플러스 30년에도 30%니까 하강 이동 안 했다 이럴 거야? 아니지. 여기서 하강하고 여기서 올라와서 30이 그대로 유지됐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0이라고 하강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T년에는 T 플러스 30년과 달리 여기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자, 여러분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의 여부, 수직 이동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이동이 가능하면 개방적 계층 구조,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면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율이 바뀐 것으로 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 맞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개방적인데, 자, T년은 T 플러스 30년과 달리 이때는 폐쇄적이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 여기 그 전보다 수직 이동이 안 나타나서 이게 된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층 구성원의 양적 비율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라고만 한 거지 이거 보고 모래시계형이니까 뭔가 폐쇄적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계층 구조를 따질 때는 수직 이동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계층 구성원의 양적 비율만 나와 있으니까 모래시계형이구나 이것만 파악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의 계층 구조가 그렇죠. 여기보다 사회통합이 훨씬 유리하네. 다이아몬드 형이니까.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일탈 행동을 보는 가불의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 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일탈 행동을 보는. 그러면 일탈 행동에 대한 이론이네. 일탈 행동에 대한 이론에 뭐 있어요? 아놈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그렇죠?
아노미론에는 디르켐의 아노미론도 있고 머튼의 아노미론도 있고. 사회자 일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갑이 비행을 일삼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 방법을 습득하고 이 가치관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 뭐지? 배운다는 거잖아. 배운다는 거. 따라서 뭐냐면 차별교제이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사소한 잘못을 한 청소년을 주변 사람들이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단정 지음으로써 주변에서 문제아로 단정 지었네. 이게 뭐예요? 그렇지. 도장을 찍어서 찢어버린 거잖아. 이게 바로 뭐야? 낙인이야. 낙인 이론이고,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을 일탈자로 인식합니다. 부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 찍으면 나 어차피 이러는데 뭐 하고 계속 습관화된 일탈을 한다고 했었어. 예. 자, 하겠습니다. 1번. 갑의 관점은, 자, 이거 완전 많이 나와요. 완전 많이 나오는 거. 해볼까? 차별 교제 이론하고 차별적인 제재랑 다른 거야. 차별 교제 이론은 비행 집단과 어울려서 학습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차별적인 제재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야. 낙인 이론에서 1차적 일탈이 있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음주한 거야. 음주한 거야. 수능 100일 전이라고. 근데 A 집단 아이들하고 B 집단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성적이 좀 높아. 아이고 다시는 그러지 마요. 얘네들한테는 막 낙인을 찍었어. 그랬더니 이 B 집단 아이들이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낙인 이론을 통해서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봐봐. 뭐 한 거야 지금? 차별적인 제재를 한 거지. A 집단 아이들한테는 에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에휴 이것들 니네 뭐하러 수능을 보냐 막 반성문 써. 이 차별적인 제재가 2차적 일탈. 그렇지. 그래서 이 차별적인 제재는 누구 키워드야? 낙인 이론 키워드야. 낙인 이론 키워드. 그 다음에 의례 관점은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 그렇죠.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 이게 왜 벌어졌어? 낙인 때문에. 그렇잖아. 문제로 단정 지었잖아. 그럼 스스로도 술이나 오늘 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3번. 갑의 관점은 의례 관점과 달리 일탈 행동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 이것도 정말 지금 얘까지 해서 여러분 좀 쉬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제시문이 짧고 키워드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서 그럴 수 있지만 선지 자체를 보면 그동안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야. 공통점이라고. 왜? 타인과 어울려서 일탈을 정당화하는 가치, 일탈의 방법 이런 걸 습득했거든. 어울려서. 여기도요. 상호작용 속에서 낙인 찍었어. 따라서 달리가 아닌 거야. 달리가 아니야.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의례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문화적, 이거 갑자기 이상한 게 튀어나왔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이거는요. 아노미론입니다. 아노미론. 누구의? 머튼의 아노미론. 그래서 안 나왔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의 관점은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존재한대. 없다고 본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낙인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렇잖아. 이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 어디서 온 거야? 낙인 찍으면 일탈이 벌어지고 낙인 찍지 않으면 안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탈 규정의 상대성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중요한 선제는 다 나왔어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단 말이야. 문제 보면 뭐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빨리 선지 가서 보는 거야. 선지 가서 봤더니 비물질 문화, 문화의 의미, 그 다음에 문화의 구성 요소, 그리고 문화 속성에 관한 문제구나. 무엇을 물어보는지 먼저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다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장기화와 확장 현실 기술의 발전 등이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직접 공연장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라이브 공연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당연시하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라이브 공연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나 쇼핑, 기업의 회의, 학교 수업, 진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 가능해지는구나를 저도 이제 체험하거든요. 그 전에는 좀 추상적인 상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처럼 신기술의 확산은 여가생활, 경제활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이거 정말 많이 나왔어. 자, 확장 현실 기술 하면 뭔가 비물질 문화 같지. 왜? 물질 문화라고 하면 물질, 뭔가 있어야 돼. 이렇게. 뭔가 유형의 뭔가 덩이, 형체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비물질 문화 아니야. 이거 물질 문화야. 물질 문화. 이거 기술. 기출에도 나왔습니다. 편집 기술, 그리고 확장 현실 기술,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을 물질 문화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뭔가 형체도 없고 그냥 기술인데요. 물질 문화야 그래도. 그래서 편집 기술도 나왔었고 확장 현실 기술, 물질 문화다라고 해야 돼. 두 번째 니은 대중문화 할 때 문화는 막 세련됐어. 고상해서 막 예술적이야. 그럴 때 문화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때 문화는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에는 공연을 보기 위해 직접 공연장을 가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그때는 이거 보니까 문화의 축적성이 나타났어. 축적성은 뭐죠? 세대 간 전승되면서 축적, 쌓이고 쌓여서 풍부해진다. 이게 축적성이야. 여기 어디 축적성 보여? 안 보이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신기술의 확산이 이런 물질 문화가 나타났어. 그랬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가생활, 경제활동, 교육 등으로 연결시켰어. 이걸 뭐라고 하지? 그렇죠. 전체성 또는 총체성, 전체성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였어. 갑은 20, 30대 직장인의 이직 희망 정도의 현 직장에서의 물질적 보상 수준 및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성과급이 많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 직장의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자, 가설 두 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성과급이 많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앞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독립변인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 이직 희망 정도야. 그 다음에 현 직장에서 업무 만족도, 이게 독립변인이네. 높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이 두 가지가 독립변인이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 이직 희망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가설을 두 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성과급은 뭐지? 성과급은? 바로 여기 물질적 보상 수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회사에서 물질적 보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니까 성과급으로 구체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독립변인 1인 거야. 가설 1에 나타난 독립변인 1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업무 만족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업무 만족도 지수 뭐 이런 걸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설 2에서 나타난 독립변인 두 번째. 그래서 독립변인 두 개, 그리고 종속변인 하나를 두고 가설 두 개를 세운 거야. 꼭 가설은 하나만 세우라는 법 없고, 이런 기출문제에 보면 이렇게 독립변인 두 개, 종속변인 하나가 나오거나 또는 독립변인 하나, 종속변인 두 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설이 두 개씩 세워지곤 해요. 자, 이후 갑은 A기업의 사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 30대 사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지법 썼네. 자료를 수집했고 가 나는 자료 분석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왔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독립변수이다. 그렇지. 기억. 가설 1에서의 독립변인. 이거 성과급으로 구체화시켰고, 그 다음에 니은요. 가설 2에서의 독립변인. 업무 만족도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둘 다 독립변인이야. 맞네. 두 번째. 디귿은 모집단, 리을은 표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 A 기업의 사원이 모집단, 200명이 표본. 여러분, 모집단은 뭐지?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야. 모집단은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면 되냐면요. 연구 주제나 가설에서 나타나 있어.
그럼 여기에 보면 가설에는 안 나타났고요. 연구 주제 보자. 갑은 20, 30대 직장인의 이직 희망 정도에 대한 이직 희망 정도의 현 직장에서의 물질적 보장 수준이나 또는 업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로 하였다. 여기 연구 주제 선정이나 가설에 나타나 있다고 했잖아. 이 주제에 나타나 있네. 20, 30대 직장인이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야. 이게 모 집단이야. 그런데 이 20, 30대 직장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한 집단 여기 200명이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이지, 표본. 따라서 리을은 표본이 맞아. 리을은 표본이야. 모 집단은 20, 30대 직장인이야. A기업의 사원이 아니라.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1차 자료이다.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자료를 수집했대. 이 사람이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한 자료잖아.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1차 자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여기 설문조사에서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했어. 그걸 1차 자료라고 불러요. 1차 자료 맞아.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는 가설이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고 나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기각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 1이 뭐였어? 가설 1 다시 가서 볼게요. 가설 1은 성과급이 많을수록 가설 1 성과급이 많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1을 보면 성과급이 많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랬어. 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음의 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맞죠? 두 번째 가설을 볼게요. 현 직장에서의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역시 뭐냐면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음의 관계로 설정을 했단 말이야. 이게 가설 설정. 그러면 이렇게 음의 관계로 다 나타나 있는지 보자고 봤더니 봐봐. 가해보세요. 둘 간에 점 찍힌 거 봐보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관계야? 그렇지. 성과급이 많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지. 둘 간의 정의 관계로 나타나 있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가설하고 안 맞아 떨어지죠. 따라서 가는 가설 1을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나는 어때? 봐봐요.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 희망 정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막 찍혔어. 즉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런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안 나타나. 이거 그렇죠. 안 맞아 떨어지죠. 이것도 기각하는 거야. 따라서 가는 가설 1을 기각하는 근거가 나는 가설 2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진짜 기본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가불이 사용한 사회문화 현상에 뭐 나왔어? 연구 방법하고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그치? 응. 저는 고등학생의 행복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행복감하고 이 변수들하고 어떤 변인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변인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렇지. 양적 연구잖아. 양적 연구. 양적. 그 다음에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했어요. 각자의 행복과 불행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이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해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죠? 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 방법. 1번, 갑의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감정이입적 이해. 어디에서 필요해? 질적 연구 방법.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 그치? 틀렸어. 두 번째, 의뢰 방법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 어디? 이러한 변인과 행복감,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건 갑에서 나타났죠. 양적 연구에서. 이것도 틀렸고. 갑의 방법은 의뢰 방법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 어디가 틀렸지? 그렇죠. 여기가 틀렸지. 달리가. 경험적 자료가 뭐예요?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 자, 여기 봐봐.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행복감 이런 거 조사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는 거야. 여기도 얘기를 듣고
해석해봤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는 거야. 둘 다 모두 틀렸고, 의뢰 방법은 갑의 방법과 달리 개념의 주작적 정의. 여러분 개념의 주작적 정의 보셨죠? 앞에 가설 설정했을 때 10번 문제에서도 봤잖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 수치화시키는 거. 어디에서? 양적 연구. 그래서 틀렸고, 갑의 방법은 그렇죠. 이게 뭐야? 양적 연구,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이 다르지 않다. 1원론, 이건 2원론. 정답 5번.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그렇지? 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혹시 12번이 가장 오답률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대한 오답 정도가 가장 높았을 것 같은데 실수해가지고 A는 이거 보면 A와 B는 절대 빈곤, 상대 빈곤입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빈곤의 유형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A가 뭐야? 그렇지, 절대적 빈곤이야. A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B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이걸 상대적 빈곤으로 정리를 했죠. 그렇죠? 예. 갑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이면, 그렇죠, 보통 절대적 빈곤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그 다음에 중위 소득의 50% 미만 상대적 빈곤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또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지. T년에 보니까 어떠냐면 갑국의 전체 가구 중에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비가구에만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이라고 했어. 5%다. 비가구 뭔데? 상대적 빈곤. 자, 한번 제가 항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할 때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편의상.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부터 가구부터 쭉 줄 세웠어요. 가장 가운데 줄 쓴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불렀죠. 그쵸?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얼마? 50%. 50% 미만인 여기를 뭐라고 부르기로, 여기 나왔죠. 중위소득의 50%. 여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딘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도 있을 거 아니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도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아하니 뭐냐면, 이걸 보아하니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의 비율보다 높은 거야. 자, 상대적 빈곤이 이만큼 있는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여기가 5%래. 5%. 그러면 자,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여기가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더 작은 거야. 여기다 절대적 빈곤 이렇게 할게. 이게 이해가 되면 끝납니다. 네, 보세요.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와 상대적 빈곤. 근데 그중에 일부는 절대적 빈곤 가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적 빈곤은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에만 포함되는 가구가 5%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려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말했냐면 A 가구나, 다시 말하면 절대적 빈곤 가구나 상대적 빈곤 가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85%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줄 세우면 여기는 빈곤 가구가 아니야. 85%가. 그러면 빈곤 가구는 몇 퍼센트? 15%인 거야. 15%.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 상대적 빈곤 가구가 15%. 그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아니고 상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되는 게 여기 나온 대로 5%. 그럼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몇 퍼센트일까? 10% 되겠죠. 이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끝났어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일단 개념과 관련된 거. A는 뭐지? 절대적 빈곤이야. 여러분, 절대적 빈곤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선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아니지.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빈곤국보단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저개발국에서 보다 큰 문제지만 선진국엔 안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안 나타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뭐예요? 뭔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잖아. 자, 내가 이 절대적 빈곤 상태이건, 자,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안 되는, 또는 상대적 빈곤 상태이건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빈곤 상태에 빠져 있든 절대적 빈곤일 때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빈곤일 때는 안 느낀다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갑국에서는 B는 A와 달리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선지도 참 많이 나온 선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국에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절대적 빈곤이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상대적 빈곤 했어. 이게 바로 뭐야?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지. 최저생계비 얼마? 미만은 절대적 빈곤으로 하겠어. 중위소득의 50% 얼만데 그거 미만이면 상대적 빈곤으로 하겠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모두.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갑니다. T년의 갑국에서는 최저생계비의 2배가 중위소득보다 크다. 자, 해볼까요? 자, 여기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예. 그냥 편의상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의 50%가 150만 원이잖아. 그거보다 아래에 절대적 빈곤이 있는 거죠. 뭐 140이건 130이건 145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간에 이거 2배에도 중위소득 안 되지? 그치. 중위소득의 50% 선보다 아래에 최저생계비 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2배 한다고 해서 중위소득 안 돼. 맞잖아. 틀렸고요. T년의 갑국의 전체 가구 중에서 A 가구와 B 가구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 어디 있어요? 그렇지. 절대적 빈곤 가구가 동시에 여기 상대적 빈곤에 모두 포함이 되잖아요. 따라서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여기 10%. 그렇지. 전체 15%에서 5%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10%가 모두에 해당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기준 가, 나에 따라서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것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하면 돼. A가 정보사회라면 할게. A가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전자상거래의 비중.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세로축에서 이게 멀수록 여기 세로축이 있는데 이 위에서 멀수록 비중이 크거나 정도가 높은 거라고 했어.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정보사회에서도 높게 나타나잖아. 그럼 B가 정보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틀린 거고. 두 번째, 만약에 B가 산업사회라고 한다면 여기가 산업사회네요. 그러면 이게 정보사회. 그러면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와야 되겠네.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 정보사회에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이 작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어디랑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에 만약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사회의 다원화. 어떤 게 더 커요? 정보사회가 더 크지. 그럼 B가 정보사회, A가 산업사회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고 한다면 A는 B에 비해서 산업사회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죠. 산업사회 매체들 보세요. TV, 라디오, 정보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보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구분이 뚜렷했지.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이건 산업사회, 정보사회 문제이면서 대중매체에 유형했을 때 나왔던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정답 3번이에요. 4번 가겠습니다. 나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어디에서? 그렇지, 정보사회. 그러면 A가 정보사회이고 B가 산업사회 되겠네. 그러면 B는 A에 비해서 B가? 정보사회가 훨씬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르죠.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에 2차 산업의 비중이 들어간대요. 2차 산업의 비중. 2차 산업의 비중은 어디서 커? 그렇지, 산업사회가 2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정보사회로 갈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가 정보사회, B가 산업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나에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그럼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어디가 커요? 산업사회가 크잖아. 산업사회는 직장하고 공장하고 집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데 정보사회로 올수록 재택근무 여러분도 해봤을 겁니다. 재택 수업도 해봤잖아요. 통합 정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분리 정도 하면 A가 산업사회 이게 정보사회가 돼서 여기랑 맞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차근차근 보면 되는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14번은 약간 반가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너무나 안 나왔었어. 진짜 이렇게 한번 나와서 너무 반가운 거. 문화 이해의 관점.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문화 연구의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총비상. 생각나요?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그래서 첫 번째, 쌀을 많이 먹는다는 점에서 스페인과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뭐예요? 유사성이 있대. 오! 보편성, 비슷한 거, 공통점. 하지만부터 나오네. 우리나라에서는 생쌀을 물에 불려서 밥을 짓는 반면에 스페인에서는 생쌀을 볶아서 익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대.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거지. 이게 비교론적 관점이잖아.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스페인의 식사 문화가 있나 봐. 시에스타라고 부른대요. 이건 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이 식사 문화가 이 낮잠 문화와 관련이 있대요. 스페인에서는 태양의 열기가 뜨거운 한낮에 잠을 자며 쉬는 풍습이 있는데요. 많은 상점이나 관공서가 오후에 긴 휴게 시간을 가진 후 업무를 재개합니다. 이러한 근무 방식이 식사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어찌 보면 여기에 뭐 자연, 기후 조건, 그것이 근무 방식을 만들었고, 그것이 영업 방식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식사 문화에까지 연결되어 있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지. 이게 총체론적 관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 진짜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기억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가의 관점은 자문화를 그렇죠. 비교해 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중국, 일본,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를 비교해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해 보면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론적 관점의 특징으로 항상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은 문화 요소관. 그렇죠. 연관, 관련되어 있다. 근무 방식이 식사 문화, 낮잠 문화와 식사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지.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문화 간의 우열 평가할 수 있다. 문화 간의 우열 평가할 수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라든가 아니면 4대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 어디서 확인해? 유사성에서. 특수성은 차이점에서. 가의 관점에서 나타나 있는 거지. 틀렸어요.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짐없이 나오는 유형이고 올해도 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통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까? 갑국의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 중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15세에서 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이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2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부양비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전체 인구 중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런 거 다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구해놔야지. 뭘 구해놔?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T년하고 T 플러스 30년. 자, 여러분 해설지에 보면 전체 T년의 인구를 100,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이 2배가 됐으니까 여기 200 이렇게 놓고 풀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자, 이제 여기 T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보니까 총 부양비를 100이라고 했어. 여러분 총 부양비가 100이래요. 총 부양비 여기 공식 볼까요? 총 부양비는 뭐예요?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0에서 14세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100이라고 나왔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요거 2개 합친 것도 100이다 이건 거지. 이거 지워져서 100하고 나온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저는 100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0에서 14세하고 65세 이상 인구를 더해도 10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 100을 어떻게 나눠 가졌을까? 그건 여러분 노령화 지수를 보면 됩니다. 노령화 지수 한번 볼까요? 노령화 지수 공식이 나와 있어요. 노령화 지수 공식 여기 있네요. 이게 뭐예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5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야? 잠깐만. 여기다 다시 쓰고 해볼게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25다 이렇게 나왔어요. 곱하기 100 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0에서 14세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이거 지워져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5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다시 25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에서 1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그래서 100대 25다. 0에서 14세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25다. 100대 25의 비율이다. 다시 말하면 4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볼게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이거 지워지고 여기 100이 나와야지만 여기 총 부양비가 100이 나왔어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우리 100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랑 65세 이상의 인구를 더해서 100인데 얘네를 어떻게 나눠 가질까 봤더니 4대 1로 나눠 가지면 된대. 4대 1로 나눠 가지래잖아. 그럼 4대 1로 나눠 가져보세요. 100을 4대 1로. 그럼 여기 80이고 여기 20 하면 4대 1로 나눠 가진 거지. 그치? 그래서 전체 얼마? 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2배니까 400 이렇게 할게요. 예, 4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나왔어. 여기 노령화 지수 이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140 하고 나왔어. 이 14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 그럼 여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자, 여기 곱하기 100 해서 지워지면 140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0에서 14세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4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대적인 비율도 구해놨어.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 중에서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다. 자, 봐봐. t년의 전체 인구 200 중에서, 자, 200 중에서 15세에서 64세 100이 차지하는 건 얼마야? 절반이네. 그럼 비율이 얼마야? 50%지. 50%.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 중에서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의 절반이다. 그럼 몇 %라는 거야? 25%라는 겁니다. 그러면 400의 25%는 얼마지? 400의 4분의 1. 따라서 0에서 14세 인구가 여기가 100명이라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 봐봐. 0에서 14세 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65세 인구는 140명이라며.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140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편 여기 160이구나. 끝난 거야. 물론 여러분 해설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길 100으로 두고 여길 200으로 두고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길 100으로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도 똑같이 맞춰집니다. 상대적인 비율은 늘 맞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1번, 기억은 125이다. 기억이 뭔데요? 기억해볼까요? 기억돼 있네. 기억은 뭐냐면 총부양비입니다. 총부양비.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 해볼게. 총부양비 어떻게 해요? 15세에서 64세 인구. 그래서 160분의 플러스 요거 2개. 24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 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어.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 200에서 얼마? 100만큼 절반입니다. 50%예요. 여기는요. 400에서 얼마? 160. 반이 안 되죠. 여기가 더 크네. 그렇지? 그래서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해서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면 돼? 유소년 부양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100분의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8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곱하기 100 여기 160분의 얼마?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야 되지. 그냥 이것만 두고도 누가 더 큰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긴 한데 그렇죠?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는 얼마 나와? 80 나오고요. 여기 계산해 보면 62.5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언제가 더 커?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작습니다.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노년 부양비는 이라고 했어. 노년 부양비도 해보자고.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100분의 노년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요. 160분의 14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당연히 얼마 나오고 20 나오고 여기 계산하면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했더니 87.5 하고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4배 이상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4번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고,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0에서 14세의 인구의 증가율은 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 증가 볼까? 봐, 증가 플러스인데? 예, 80에서 100인데요.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이다 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증가율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플러스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전체 여길 100으로 두고 해서 여기 200으로 하면 절반 값들이 나오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여기 100분의 140 이렇게 편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갑니다.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 이거 나왔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뭐야?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다시 말하면 사회 강조하느냐, 개인 강조하느냐 찾으면 되는 거야. 개인의 성격 및 행동 양상은 그가 어떤 집단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집단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대. 벌써 알 것 같아요. 사회 강조하는 것 같아. 더 읽어볼게. 학교나 직장에서 온건하게 행동하던 사람도 운동경기 응원단이나 시위대의 일원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목적과 구호를 외치거나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이와 같이 개인의 고유한 심성이라는 거 없대.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아니지. 사회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대.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입니다. 개인의 능동성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잖아.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쳐.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실제론. 맞아요. 사회구조의 외재성.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회 실제론에서 강조하는 거지. 왜? 사회는 개인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이거든. 만약에 사회가 그냥 개인의 합일 뿐이라면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해도 돼. 근데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 이상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되돌려,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 사회 실제론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서 당연히 사회 제도 개혁을 더 강조합니다. 따라서 개혁보다 의식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틀린 거지.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됩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표는 갑국의 A, B, C 지역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향유하는 의복 문화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단 갑국은 A, B, C 지역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의복 문화 요소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사회, 갑국이라고 하는 전체 사회의 문화 요소지. 그런데 별표는 A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뭔가 하위 문화네. 그 지역에서만 누리는 거니까. 네모, 세모도 각각의 지역 문화로서 하위 문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전체 문화. 이해되는 거지? 그러다가 시기가 지났습니다. T+1 시기가 되니까 별표는 없어졌네. 별표는 없어졌고 세모를 다 같이 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화가 됐네. 그렇죠? 예.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T 시기에 네모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B 지역의 의복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위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주류 문화 요소를 공유하지 않아? 이게 주류 문화잖아. 주류 문화, 전체 문화, 동그라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T 시기의 별표나 세모는 동그라미와 달리 해당 문화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자, 달리가 아니죠. 어떤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면 공유 범위만 다른 거야. 동그라미는 전체 구성원이, 이 갑국에 있는 전체 구성원이 향유하면서 다 동그라미 이복을 입으면서 이 갑국 전체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고, 별표나 네모나 세모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면서 또 그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거지. 다 문화를 공유하면 그 공유한 사람들끼리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지. 공유 수준, 공유 범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틀렸고, T+1 시기에 여기 있네요. 세모가 주류 문화 요소이다. 맞네요. 정답 3번이네요. 주류 문화, 전체 문화. A, B, C, 갑국 전체에서 다 같이 누리는 거잖아. 정답 3번. T+1 시기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A 지역의 의복문화네. 이게 지배적 문화에 거부해요? 저항적이고 도전적이야? 원래 있었던 주류 문화였는데 여기만 남아있고 다른 데는 없어졌을 뿐이야. 이게 저항적이고 도전적이다라고 말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1 시기에는 T 시기에 비해 갑국의 의복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졌어요? 아니죠. 자, 이때는 의복 문화가 전체 다 같이 누리던 동그라미, 별표, 네모, 세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면 여기서는요. 별표가 사라지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문화 요소가 세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기 어렵지.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로스토의 경제발전 5단계설 그거 배경으로 한 게 나온 것 같아요. 봐봐. 사회변동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사회변동이론 뭐냐면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인 거야. 순환론. 물론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관점도 있긴 하나 다 보세요. 경제성장을 비행기 운항에 비유할 수 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이륙 전 단계. 그렇다가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륙 전 단계에 있다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뜬다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주로를 달려서 이륙하는 과정에 비유한대요. 이후 비행기가 고도를 높아서 자동 조종 장치로 운항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토의 경제 5단계설에 보면 전통 단계에 있다가 도약을 준비하다가 도약하다가 뭐 그러다가 뭐 고도 소비 뭐 대중 소비 단계 뭐 이렇게 5단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는 기술 발달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산업에 부를 재투자하는 과정을 거쳐 경제 성장의 최종 단계인 고도의 대중 소비 단계. 이게 로스토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맞아. 이와 같이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밟으며 발전한다. 여기가 키워드지. 사회는 사회의 변동 방향은 발전하는 방향이다. 이거 말해주고 있어. 진화론이야, 진화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기업, 서구 중심적. 그렇지, 왜? 이렇게 고도의 대중 소비 단계 가장 발전한 곳에 서구가 있는 거야. 하나의 길밖에 없거든. 발전하는 그 길.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맞고요. 사회마다 변동의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밖에 없어. 발전하는 방향밖에 없어.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사회 변동에 의해서 사회가 더 이게 복잡 분화. 진화론에 따르면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로 갈수록 발전한 것이라고 보거든. 따라서 맞는 거.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죠. 흥망성쇠. 이건 아니잖아. 얘는 계속 일정한 단계를 밟으며 발전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그림은 질문을 통해서 자료 수집 방법 AC를 구분한 것이에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위해서 고른 것은 했고 A에서 C는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인데 무슨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했어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종속변인의 효과를 측정해. 이걸 뭐라고 해? 그래서 이게 실험법이잖아. EBS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EBS 강의를 인위적으로 처치해.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학업 성취 정도를 알아봐. 실험법이거든. 따라서 비실험법 정해놓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A가 만약에 이게 질문지법이래요. 이게 질문지법이라면 하나 남은 거 C가 참여관찰법이네. 참여관찰법은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으니까 생생한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맞아. 두 번째, B는 A, C와 달리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왜냐하면 B가 실험법이면 나머지 A, C 중에 하나가 뭐 여기건 여기건 질문지법이야. 질문지법도 양적 자료를 수집하거든. 따라서 B를 포함해 A, C 중에 하나랑 같이 양적 자료를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응답이 필수적인가?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였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질문지법하고
면접법. 여기 면접법 없으니까 이게 들어가게 되면 예 하고 여기 질문지법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참여관찰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질문지법만 예. 나머지는 아니거든. 질문지법하고 면접법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거 딱 질문지법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가에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직접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가 라고 한다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참여관찰법.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질문지법. 그러면 C는 질문지법은 이 실험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활용할 수. 그렇죠. 질문지법은 문자 언어로 질문지를 준 경우에는 글을 못 읽으면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었잖아.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되겠고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선지가 하나 있었지. 표분석의 패턴에서도 했었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고요. 표는 각국의 임금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성별 및 고용 형태별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조사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자 중요한 자료가 있네요. T 플러스 20년이 T년의 2배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남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 대비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또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나와 있는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물어봤고 남성 정규직 임금 차이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구해봐야 되겠네. 뭘 구해보면 되냐면 여기 나온 대로 T년과 T 플러스 20년에 정규직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설지에도 나온 것처럼 편의상 T 플러스 20년이 T년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0,000원이라고 해보면 여기 20,000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어? 남성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40% 수준이래. 그러니까 여기 10,000원일 때 여성은 4,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80% 수준으로 이제 격차가 좁혀진 거야. 20,000원이면 20,000원의 80%는 16,000원 됐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야. 전체가 나와 있고 남녀가 분리돼서 나와 있으니까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다시 말하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 대비 남성 비정규직 임금이 62%라는 거예요. 성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남성 정규직 이게 10,000원이라면 10,000원의 62%니까 6,200원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정규직 대비해서 65%래. 여성 정규직 4,000원이니까 4,000원에 65%. 4,000원 곱하기 0.65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6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90%. 남성 대비해서 90%. 남성 정규직 대비해서 남성 비정규직이 남성 정규직의 90%. 그러니까 18,000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87%. 이 여성 정규직 16,000원에 87%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3,920원 이렇게 나옵니다. 920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나온 지금 35%나 84%는 아래 아주 중요한 선지를 풀 때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20년이 T년의 4배이다. 그렇네. 4,000원에서 16,000원 됐으니까 4배 됐네요.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볼게요.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은 T 플러스 20년에 심화됐어요. 자, 여기 봐. 격차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격차가 남성 임금 대비 40% 수준밖에 안 됐다가 이제 남성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들었죠.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고 한 건 틀린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 물어봤어.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보다 낮다. 이거 증가율 비교하는 패턴.
표분석의 패턴에서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이게 35%가 뭐예요? 자, T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봐요.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5%래잖아.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35%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랬던 것이 T 플러스 20년에 가서는 전체 정규직 대비해서 비정규직이 얼마만큼 84%가 됐어요. 비정규직이 84%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전체화 부분의 증가율 패턴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 자, 봐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남자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여자 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커졌습니다. 맞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똑같이 커졌으면 어때? 여기 커진 것만큼 비정규직도 똑같이 커졌다면 여기 35%일 때 여기도 35%야. 그쵸? 기억나죠? 자, 여기 100이고요. 100에 여기 35만큼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2배 됐어요. 200. 여기도 2배 됐어요. 그래서 70 됐어요. 예? 그럼 봐봐. 100에 35나 200에 70이면 여전히 35%라고. 여기 증가한 것만큼 여기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35%일 때 여기도 여전히 35%야. 근데 여기 보니까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할 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이 어때? 더 많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35% 차지했는데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정규직의 임금 증가율보다 시간당 임금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더 높은 거야.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더 낮은 거야. 자, 여기 봐요.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더 낮은 거야. 이 선지가 가장 어려운 선지였을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거 잘 봐주세요. 예, 전체와 부분의 증가율 패턴으로 표분석 패턴 할 때도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네요. T년과 T 플러스 20년 모두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여성 비정규직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높다. 그렇잖아. 여기 더 높잖아.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4월이 됐고 벌써 3월 지나서 4월 학력평가까지 보았습니다. 벌써 두 장의 모의고사가 쌓였어요. 차근차근 잘 모아두고 그리고 그냥 풀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습 잘 하시고요. 또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 애쓰셨고요. 푹 쉬고 우리 6월 모의평가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녕.